맞습니다. 박성태 부장님께서 소개한 대로 정말로 이 행사를 위해서 런던에서 어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족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강연 주제로 잡은 내용은 아마도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건축과 소시올러지라는 주제를 합쳐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아키텍처럴 소시올러지와 소시올러지 아키텍처라는 분야가 독립돼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건축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논의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 다음에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할 때 과연 건축만 가지고 되겠는가, 건축에 관련된 얘기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개별 작품들에 대해서 안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큰 틀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이렇게 이 건축과 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문제가. 혹시 이분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봐 주겠어요. 이분은 꽤 많네요. 노만 포스터입니다. 건축가 노만 포스터. 헬리콥터를 타고 전 세계 건물을 디자인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런던에 사무실이 있는데 노만 포스터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에 자기 자리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서서 스케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내려서 스케치해주고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건축가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제가 아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도 없죠. 정말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솔직하게. 난 알지만 창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안다. 또는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우리 교수님들도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리차드 세넷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세요. 네, 리차드 세넷,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 사회학자죠. 두 분을 보여드렸죠. 한 명은 어쨌든 건축가를 세계 최고 건축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세계 최고 건축가 중에 한 명이 노만 포스터,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도시 사회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리차드 세넷. 이렇게 두 명을 제가 대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명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건축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너무 건축적이지 않으면 건축을 잘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사회학과에서 일을 하고 사회학과에서 강연했었거든요. 사회학과에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지극히 사회학적이지 않으면 사회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되게 정리해보면 사람 하나를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사회학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확장하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얘기죠. 전 세계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사회학자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리차드 세넷에 해당되는 얘기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 건축가들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사회학자들이 건축과 도시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라고 얘기를 돌려보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솔직해야 한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거나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제가 지금 말고 전에 일했던 LSE라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컨퍼런스나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 재밌어요. 리차드 로저스가 노만 포스터가 리차드 세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이 도시가 어떻다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리차드 노만 포스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한테 제가 존칭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축이 그렇지 않아. 건축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구조하고 뭐 기능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집이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저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람 관계는 그렇지가 않거든. 네가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이 모일 공간이 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런데 실제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비판을 해. 이분이 저분을 비판해요. 그러면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건축가와 도시사회학자가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둘이 막 비판을 하고 아주 서로 논의를 하고 굉장한 그 의견 교환이 생겨요. 거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얻는 거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회학자에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프레임에서 못 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반대로 사회학자는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건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축과 도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아키텍처럴 소시올로지, 소시올로지컬 아키텍처라는 거죠. 즉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건축적으로, 굉장히 도시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도시와 건축을 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도시와 건축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문제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이제부터 제가 다른 5개, 다른 도시의 이제 5개의 작품을, 유럽에 있는 5개의 작품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 핵심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보여드리는 5개의 작품은 건축적인 맥락에서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적 맥락도 조금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저는 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건축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는 더 성공적이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영국의 그 요크셔에 하슬포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가 에어강이라고 하는 강으로 에어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차도 인도가 요구해요. 대략 한 30cm 조금 넘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들이 여기 꽉 차면 사람들은 일렬로 여기 가게 돼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방식이 없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거의 이 다리 하나를 건너는데 방송에서 이제 영국의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다리 건너는데 거의 1시간까지 걸리는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방송사에서 채널4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재생 작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주민들이 전부 다 우린 다리가 필요하다. 새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다리를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새로 지은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다리를 대체하고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강 아래쪽으로 외야강 아래쪽으로 좀 아까 있던 이 다리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다리가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다리가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연결되겠죠. 그런데 다리를 하나 더 놨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단절된 부분 두 부분이 연결됐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뭘 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 자체를 굉장히 짧은 다리고 폭도 좁은 다리예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다리를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다 해결한 거죠. 보시면
굉장히 이 다리 자체가 강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강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휴식 공간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어른들도 나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다리가 된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다리가 이 다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전제했던 것처럼 다리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회적으로 보면 건축적으로 이 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 디자인된 다리 정도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단절됐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두 지역을 이 다리가 연결함으로 인해서 두 지역이 완전히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갖는 의미가 이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축을 뛰어넘은 거죠. 이게. 사회적 맥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런던의 밀레니엄 브리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 한글이든 영문이든 영국의 밀레니엄 브리지를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고 밀레니엄 브리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영문으로 하면 소셜 컨트리뷰션 이렇게 되겠죠. 구글에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영문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이 다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설명이 없어요. 논문을 찾아보시면 더 쇼킹합니다. 더 충격적이에요. 논문은 밀레니엄 브리지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다리인가. 노만 포스터가 디자인해서 새로운 서스펜션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다리라는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영문으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대중에 한두 개 있겠죠. 그리고 한글로 밀레니엄 브리지를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제가 쓴 글입니다. 거짓말이자 찾아보십시오. 제가 쓴 글이 대부분 다 밀레니엄 브리지 사회적 공헌이 있다면 거의 밀레니엄 브리지를 치자마자 인정을 하는 얘기가 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서조차도 건축을 평가할 때, 건물을 평가할 때, 또는 구조물을 평가할 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분으로 사회적인 맥락이 이렇게 되면 좋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죠. 굉장히 심하게 치우쳐 있죠. 우리는 사회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밀레니엄 브리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주로 이 각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왼편에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사우스뱅크 남쪽에서 왼편을 본 거고 또는 오른편에서 찍거나 이 각도로 사진을 보여주는 게 제일 많아요. 밀레니엄 브리지를 소개할 때. 그럼 제가 원하는 각도는 뭐냐 하면 이 각도예요. 이 사진을 찍으시려면 여러분들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세인트폴 대성당에 봄에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계단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런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대부분이 런던을 방문하신 분들이 밀레니엄 브리지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다 잘 갔다 이러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이 각도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밀레니엄 브리지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하지 못하신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테이트 모던과 이제 아래쪽으로는 센트폴 대성당이 있는데 테이트 모던이 위치한 이쪽은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까지 대략 1999년 8년 그때까지 그 소득이나 이런 걸 다 평가를 해보면 가장 못 사는 지역,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여러 가지로 가장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센트폴이 있는 이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금융의 상징인 시티 오브 런던이 있는 가장 잘 사는 지역이죠. 이쪽은. 가장 잘 사는 지역과 가장 못 사는 지역을 밀레니엄 브리지가 연결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리는 그냥 다리가 아니라 보행자입니다. 순수하게. 또 잘 모르고 계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는 그 소개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위치에 일반적인 다리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런던에서 15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일반 차량이 다니는 다리 디자인을 여기다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다 실패했죠. 그리고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의미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의미죠. 가장 잘 사는 지역과 가장 못 사는 지역을 연결해서 통합하자. 사회 통합. 21세기 런던이 추구하는 그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을 통해서 실현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현상 설계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그 의미에 가장 합당한 작품을 뽑았죠. 밀레니엄 브리지 현상 설계를 했을 당시에 안을 제출한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과 노만 포스터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건축만 놓고 보면 또는 구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자인보다 훨씬 훌륭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뭐냐 하면 노만 포스터의 밀레니엄 브릿지 말고 다른 디자인들은 굉장히 조각적이에요. 굉장히 조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축적인 거죠. 그 말은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나 보행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 다리를 건너서 어느 위치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다리에 서서 강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쪽에서는 남쪽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반대로 이쪽에서는 북쪽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이런 조망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노만 포스터가 유일했어요. 다른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그 차이죠. 즉 사회적 통합의 의미를 얼마만큼 더 많이 고민을 했는가로 보면 이 작품이 당연히 1등이고 만약에 건축적인 또는 구조적인 공학적인 맥락에서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 설계 1등을 뽑았다면 아마 다른 작품을 뽑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그 광경이죠. 이게 이제 그 팀즈비라는 게 그 영국 올림픽 이번에 그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 팀의 이름인데요. 이 장소가 갖는 의미, 제가 말씀드린 21세기 사회 통합의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는데, 영국의 올림픽 팀을 응원하는 이 선수들은 이제 과거의 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입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이 장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는 특히 런던에는 세계적인 뭐 관광 장소, 건축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뭐 고전적인 웨스트민스터나 센트폴이나 보여드린 버킹엄 궁전이나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최근에 건축물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거니까요. 딱 한 군데를 뽑았는데 이 장소를 뽑아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배포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장소가 갖는 의미, 그 의미, 장소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의미, 그 사회적인 의미는 결국 통합의 의미, 건축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또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이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비입니다. 이거는 헬리콥터에서 찍은 뷰인데, 보시는 것처럼 피터 아이젠만,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그 비석이죠. 쉽게 말하면 비석을 디자인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치가 지금 홀로코스트 추모비가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와 동독과 서독을 구분했던 기준점이죠. 그리고 국회의사당, 독일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즉 위치가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굳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싼 땅이죠. 이 위치에 베를린에서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그 자체가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베를린 정부에서 의도한 것 자체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터 아이젠만은 아주 직설적으로 묘비를 직접, 추모비죠. 추모비를 묘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몇 개냐면 2,711개를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20cm에서 나중에 20cm, 높은 게 4.8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장소는 베를린에 사는 사람이나 관광객이면 일부러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정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베를린에 관광을 온 분들이라면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국회의사당에서 새로 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삭막해요. 실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고요. 삭막한데 이 추모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피터 아이젠만은 이곳을 그냥 공원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쉽게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비석에 와서 사람들이 이 추모비 홀로코스트, 유럽에서 대략 6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유럽에서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많은 희생을 당한 그 홀로코스트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직접.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좀
조금 더 승화시켜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많이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보편적인 추모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걸 느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사실은 여기가 뭔지 모르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여기 뭐 돌이 있네 그래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하고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이렇게 공공공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그 생활의 일부로 할애를 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까요? 아이 둘이 이렇게 앉아서 주스를 먹고 있죠. 모르겠어요. 이 여자아이 둘이 이 추모비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그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동시에 추모비에서 게이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따로 해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에 합치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사회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훌륭한 추모시설 아주 추모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추모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추모시설이고 추모를 위한 사람들만 오겠죠.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건축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그 추모비가 일반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의미로 간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개념이 합치되는 거겠죠. 예,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독일에 있는 뒤스부르크라고 하는 환경공원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 어원이 라인강의 기적에서 온 거죠. 원래 라인강의 기적을 뭐 얘기할 때는 원래는 그 라인강에는 여러 지역이 걸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지역이 있는 뒤스부르크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뮬하임, 에센, 보쿰, 도르트문트 이런 지역이 라인강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다 이제 옛날에 제철 산업이나 철광 산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베를린을 독일을 넘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그 활성화된 철강 산업 대국을 이루는 그 핵심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철강 산업이나 제철 산업이나 석탄 산업 이런 것들은 계속 서양길에 접어들었고 1985년에 요 지역은 뒤스부르크의 티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철소, 유럽에서 가장 컸던 제철소 중에 하나입니다. 티센 제철소가 있었는데 그 제철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가 60만 평이에요, 전체 대지가. 60만 평이니까 이 대지를 환경공원으로 바꾸자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환경공원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없애버리고 싹 다 밀어버리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해서 녹지로 만들자라는 계획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것이. 그런데 어떤 문제를 부딪혔냐면 60만 평에 이렇게 놓여있는 저 고철 덩어리를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고 60만 평에 놓인 저 고철 덩어리를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뭐 저걸 처리한다는 게 뭐 가루를 내서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하거나 일부 해체해서 쓸만한 거 다시 쓰거나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해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시설들인데 이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했는데 현장 설계를 했죠. 현장 설계를 해서 1등으로 당선한 피터 락스가 모든 시설을 다 그대로 쓰자.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그대로 쓰면서 이 시설들이 일종의 문화시설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퍼센트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아주 위험한, 제철소니까 나름 그냥 위험한 것들이 있죠. 녹실구에서. 아주 위험한 시설만 제외하고 전부 다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피터 락스가 이제 그 시설들이 각각 그 다른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창고였는데 무대를 만들어서 극장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부 위험한 부분만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설을 쓰는, 그래서 이렇게 극장으로 개조를 하기도 하고 지금 등반 훈련하는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등반 훈련하는데 야적장들이 많거든요. 야적장들이 많고 그 물뚝들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암벽 등반하는 장소로 만들고 또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암벽 포스트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죠. 가운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그대로 이제 오래된 제철소의 시설들인데 가운데는 광장을 하나 만들어 철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건 새로 만든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는데 녹슬게 이렇게 만들었죠. 철의 광장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이 장소는 원래는 야적장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공연도 하고 좀 무대 개념으로 여기 무대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무 행사가 있을 때는 모여서 보게 하는 그렇게 유일하게 새로 만든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피터 락스는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맥락이고 건축적인 맥락이 아닙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탈을 쓰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친환경 건물이 정말 친환경적인가? 아주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친환경적일 수도 있어요. 수치를 따지면 아주 수치를 하나하나 따져서 옛날하고 비교해서 에너지 소비가 어떻고 이산화탄소량이 어떻고 이런 걸 따져보면 친환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범위여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넓게 보고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 CO2 양이 어떻게 되고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그거 며칠 계산해서 또는 몇 년 계산해서 친환경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터 락스가 주장한 것은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만들면 기가 막히게 보이겠죠. 60만 평의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동원이 됐어요. 해체해서 아프리카에서 팔자는 얘기도 했었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전 세계 기업들이 뭐 모바일 폰 버려진 거 이런 거 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국에다 팔잖아요. 팔면 갖다 쌓아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체해서 치우자라는 거죠. 해체해서 다른 데다 치우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땅은 친환경적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친환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것이니까 아주 지극히 건축을 넘어선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밤에 보면 야경인데요. 밤에 보면 야경을 위해서 밤에 야경을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제 6번째는 다이애나 추모 분수입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 안에 있는데요. 지금 요 추모 분수라고 하는 요 이렇게 원형으로 띠로 둘려되는 요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1997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죠.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 영국 왕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박물관이나 추모 비석을 세우자라는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애나가 왕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진행이 되다 멈췄어요. 그러다 2003년에 다시 논의가 진행이 돼서 추모시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그냥 일반적인 추모시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추모시설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건축적으로 생각하면 추모시설을 한다면 비석이나 박물관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개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이 추모시설이라고 해요. 개수를 따져보면 건축에서. 추모라는 이름을 붙은 것 개수 넘버를 붙여보면 전 세계 제일 많답니다. 주택보다도 많은 게 아마 추모시설일 때는 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모할 게 많지 않은 나라마다. 또 각자 자기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추모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추모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만큼 추모시설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붙여보면 기능적으로 붙여보면 비서가 아니면 박물관. 그러니까 비석은 그나마 낫죠. 박물관, 추모박물관 사실 뭐 여러분 추모박물관 가보시나요? 어디? 누구 추모한다면 거기 안 가잖아요. 뭐 학생들 뭐 어린 학생들 뭐 수업할 때나 가보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간단합니다. 아이디어가. 다이애나가 상징하는 게 뭘까? 뭐 그런 그 스캔들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거 말고 다이애나 하면 떠올리는 건 어린이죠, 어린이. 다이애나가 어렸을 때 그것이 비록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이애나는 전 세계의 그 불쌍한 또는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인도적 차원에. 다이애나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연결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닐 포터라고 하는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인데요. 닐 포터가
분수를 제안했죠. 분수를 만들자. 왜냐하면 다이애나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과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물이다.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물을 디자인해서 다이애나를 추모한다는 것이 왕세자가 죽었으니까 불쌍하다 와서 뭐 이렇게 묵념하고 가자면 이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한 얘기죠. 성공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물을 다양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건 이제 건축 디자인적인 얘기니까 바닥 패턴을 막 바꿔서 물이 세게 흐르다 느리게 흐르다 튀어오르다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다양한 행태가 벌어집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죠. 퀸이 첫날 여기 이제 오픈할 때 방문을 했는데 퀸이 왕실의 이론들과 와서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퀸 입장에서는 왕실의 다이애나를 비록 퀸이 싫어했지만 왕실의 이론으로 죽은 왕세자비인데 왕세자비를 추모하는 시절에 애들이 막 올라가서 막 뛰고 있고 막 그래 깜짝 놀랐죠. 그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노는 깔깔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다이애나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주었던 사랑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라고 굉장히 흡족했다고 하죠. 다른 패턴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죠. 위에서 찍은 건데요. 다이애나 추모문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파크 안에 들어서는 시설들은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거든요. 거의 못 줘요, 새로운 건물은. 그래서 분수를 짓는데 이것 자체가 공원의 이미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모시설이지만 추모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엄격하고 우리가 가지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추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슬픈 기억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쉬고 하는 휴식 공간의 일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시설 중에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 전 세계에 얼마나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몇 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게 물론 건축물은 아니고 구조물이겠지만 건축을 넘어서 사회적인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죠. 얘기를 정리해볼까요? 5가지입니다. 건축적인 접근, 아키텍처럴 어프로치, 그 다음에 건축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건축적인 가치, 건축적인 공헌, 건축적인 평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상 우리 도시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건축적으로 얼마나 잘 접근하고 있는가, 건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난가, 건축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나, 건축적인 공헌이 얼마나 있나, 건축적으로 얼마나 위대한가, 또는 좋은가.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인색해왔죠, 지금까지.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접근, 사회적인 상상력,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인 평가. 이 부분이 빠져서는 건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주 건축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주 건축적인 건축은 결코 사회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5개의 작품은 사회적인 상상력, 사회적인 접근,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평가가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축을 벗어난 생각들, 그 다음에 사회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사회학적인 마인드와의 교류를 통해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제가 강조하는 바는 결국 건축이 사람을 위한 공간, 사람을 위한 구조물을 디자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건축적인 생각만 아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는, 그 다음에 사회가 연결되는 관계들, 사회학적인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노만 포스터와 리처드 세넷과 토론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그것이 학생이든 교수든 건축가든 누구이든 간에 모두 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